스웨덴 국회가 마치 전쟁터처럼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실제 전투에 투입될 무기 도입을 두고 의원들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진 건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국방산업청 한 직원이 꺼낸 70년 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모든 걸 바꿔버렸습니다. 만장일치. 한국 무기 도입 결정. 도대체 그 사진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스웨덴을 움직인 그 한 장의 사진, 그리고 숨겨진 70년 전 이야기를 지금 공개합니다. 저는 그날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2022년 2월 24일 목요일 새벽 5시 휴대폰 알림이 끊임없이 울려댔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뉴스였죠. 스웨덴 국방산업청 차장으로서 저는 즉시 청사로 달려갔습니다. 회의실은 이미 고위 참모들로 가득 찼고요. 모두의 얼굴이 심각했어요. 200년 넘게 중립을 유지해온 스웨덴의 안보 개념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순간이었거든요.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2024년 3월, 우리는 마침내 NATO의 32번째 회원국이 됐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NATO의 정식 회원국입니다. 제가 회의를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겁니다. 명단에 이름을 올린다고 해서 진짜 동맹이 된 건 아니거든요. 참모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NATO 회원국이 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방어력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실질적인 무기 체계예요. 자주포, 전투기, 다연장 로켓. 이 모든 걸 새로 도입해야 합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모든 참모가 알고 있었거든요. 스웨덴군의 현재 화력으론 러시아의 위협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걸 말이죠. 시간은 없습니다. 필요한 건 빠른 배치, 검증된 실전력, 기술 이전의 유연성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확신했어요. 방산기술은 독일과 프랑스가 세계 표준이라고 말이죠. 52년을 살면서 그렇게 믿어왔거든요. 유럽이 곧 세계였으니까요. 프랑스 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납기가 4년에서 5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가격은 참모가 망설이더니 수백억 원대입니다. 독일은요? NATO 통합 체계 강점은 있지만 주문이 밀려 있다고 합니다. 최소 3년은 그때였어요. 한 실무자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차장님, 죄송한데 한국 쪽 무기가 있습니다. K9 자주포와 FA-52 현재 3개월 내납품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 말을 다시 한번 되뇌었습니다. 한국요? 무기를 만든다고요? 제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나왔어요. 그 나라는 아직 조립국 아닙니까? 스펙이야 나무위키에도 나오죠. 실전에서 그게 먹히느냐가 문제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정말 4년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러시아가 다음 목표로 발트의 연안 국가들을 노린다면? 스웨덴이 그 다음이라면? 무심코 책상 위를 보니 아버지의 흑백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군복을 입고 험한 설원을 배경으로 서 있는 모습이었죠. 그 순간 아버지가 생전에 자주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야. 저는 고개를 들어 참모들을 바라봤습니다. 모두가 제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럽의 자존심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미지의 선택지를 택할 것인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시간이 없다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유럽 방산업체들과의 긴급 화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프랑스 달소, 독일 라인메탈,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유럽 방산업계의 거물들이 모였어요. 프랑스 달소의 피에르 부사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스웨덴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품질에는 시간이 필요하죠. 저희 CAESAR 자주포는 검증된 유럽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주문하면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현재 주문량을 고려하면 2027년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027년이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3년 후에 받는 무기로 지금 당장의 위협에 대응하라는 겁니까? 독일 라인메탈의 한스 이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차장님, 급하게 서두르면 안 됩니다. NATO 표준 호환성이 가장 중요해요. 저희 RCH-155 자주포는 완벽한 NATO 연동이 가능합니다. 좋아요. 호환은 되겠네요. 그런데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 무기는 호환되더라도 안 오잖아요. 납기는 언제입니까? 최소 2년 반은 걸릴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물량 때문에 생산 라인이. 그때 회의실 뒤에서 누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장님, 한국 쪽에서 추가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받아들고 훑어봤어요. K9 자주포의 폴란드 수출 계약서, FA-50의 필리핀 실전 배치 사례.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납기였습니다. 3개월. 프랑스 측 대표가 제 표정을 보고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설마 한국 무기를 진지하게 검토하시는 건 아니죠? 그들은 가성비만 내세운 중급 솔루션일 뿐입니다. 중급 솔루션이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독일 측이 거들었어요. 한국이 자동화 시스템을 자랑한다지만 저희는 정통 방식으로 만듭니다. 장인 정신이 깃든 유럽 전통 기술이죠. 장인 정신으로 3년을 기다리라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반문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측에서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장님, 방산업은 패스트푸드가 아닙니다. 검증되지 않은 신생 업체의 무기를 NATO 핵심 회원국이 도입한다는 건. 신생 업체요? 저는 자료를 다시 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K9 자주포가 세계 9개국에 수출됐다고 나와 있는데요. 폴란드는 360대나 주문했고요. 폴란드는 프랑스 측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예산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겠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경쟁자가 나타나는 게 불편한 거였어요. 3년 후 무기를 받아도 괜찮다고 말하는 건 결국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일 뿐이었죠. 여러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3년 후에 침공할 거라고 약속이라도 했나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스톡홀름의 하늘이 유독 어두워 보였어요. 이대로 가면 죽는다.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하지? 그때 책상 위에 아버지 사진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철원에서 굳은 표정으로 서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요. 갑자기 결심이 섰습니다. 그럼 내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저는 비서를 불러 말했습니다. 말만 무성한 한국산 무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눈으로 확인하죠. 유럽의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저는 현실을 택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살아남기를 택했어요. 2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스웨덴 국방산업청 실사단장으로서 한국을 방문하게 된 거였어요. 동행한 팀은 최고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기계공학 박사 에릭, 항공무기 담당 라르스 중령, 방산경제 분석가 잉그리드까지요. 공항에서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자동 출입국 시스템, AI 기반 통역 서비스. 스톡홀름보다 훨씬 첨단적이었거든요. 이 나라 생각보다 너무 정돈돼 있잖아.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에릭이 공항천장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차장님, 저 자동화 시스템 보세요. 독일 미넨공항보다 더 정교한 것 같은데요. 다음날 아침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창원 시험장이었어요. KTX를 타고 가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고속철도가 이렇게 조용하고 빠를 줄 몰랐거든요. 창원 시험장에 도착하자 거대한 K9 자주포가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검은 철갑의 위압적인 포신. 생각보다 훨씬 크고 무겁게 느껴졌어요. 한국 측 브리핑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K9 자주포의 자동장전 시스템을 시연해드리겠습니다. 포탄이 자동으로 장전되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어요. 15초. 단 15초 만에 재장전이 완료됐거든요. 저 포가 재장전에 걸리는 시간이 15초라고요? 나르스 중령이 시계를 확인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GPS 기반 사격 통제 시스템입니다. 담당자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실시간으로 바람의 세기, 온도, 습도까지 계산해서 탄도를 보정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GPS 기반 사격 통제 시스템이 저 정도까지 진화했다고 제가 화면을 뚫어져라 보며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안흥종합 시험장이었습니다. 천무다연장 로켓의 실사격을 보기 위해서였어요. 넓은 들판에 12개의 다른 표적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사거리 80km, 12발 동시 사격을 실시하겠습니다. 각각 다른 목표를 동시에 타격합니다.
발사 버튼이 눌려지는 순간 하늘이 온통 연기로 뒤덮였어요. 12발의 로켓이 거의 동시에 발사되더니 각기 다른 궤도로 날아갔습니다. 모니터 화면에서 실시간 탄도 추적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12개 표적 모두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이건 거짓말 같은 정밀도야. 제가 모니터를 보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잉그리드가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말했어요. 차장님, 이 정확도면 유럽 어떤 다연장 로켓보다 뛰어난 수준입니다. 세 번째는 대전 항공시험장이었습니다. FA-50의 성능 시연 현장이었어요. 경납고에서 나온 FA-50을 보는 순간 생각보다 날렵하고 세련된 디자인에 감탄했습니다. 시험 조건은 가혹했어요. 영하 20도 혹한 환경 설정, 야간 출격 시뮬레이션까지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마하 1.5로 날고도 작전 지속 시간이 2배라니. 라르스 중령이 데이터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마지막은 이천 방산 신뢰성센터였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무기 공장이라기보다는 마치 반도체 제조 공장 같았거든요. 이거 공장인가요? 아니면 반도체 클린룸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안내 담당자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희는 무기도 반도체 만들듯이 정밀하게 제작합니다. 전자파, 진동, 염수 시험까지 모든 환경 테스트를 자동화로 진행하고 있어요. 로봇팔이 정밀하게 부품을 조립하고 실시간으로 품질을 검사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제조가 아니었어요.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술이었습니다. 에릭이 제 귀에 속삭였어요. 차장님, 이 자동화 수준이면 독일보다 최소 5년은 앞선 것 같습니다. 하루 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창 밖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네온사인과 고층 빌딩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서울, 내가 몰랐던 세계.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한국이 이런 나라인 줄 말이에요. 제가 알고 있던 조립국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유럽보다 더 첨단적이고, 더 정밀하고, 더 빠른 나라가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스웨덴에 있는 동료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여기는 완전히 다른 세계다. 시험장 일정을 마친 그날 저녁, 저희는 방산청 주최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호텔 최상층에서 열린 만찬이었어요.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우아한 분위기였죠. 한국 측 국제협력실장 김 부장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차장님, 오늘 시험장 시연은 어떠셨습니까? 솔직히 예상보다 훨씬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김 부장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차장님, 혹시 스웨덴 야전병원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스웨덴 야전병원이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1950년부터 1953년까지 한국전쟁 당시 스웨덴 적십자에서 파견하신 야전병원 말입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한국전쟁에 스웨덴이 참여했다고요? 네. 스웨덴 적십자 야전병원이 부산에서 약 19,000명의 환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김 부장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차장님, 스웨덴 야전병원의 존재. 저희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모르고 있던 역사였거든요. 급히 휴대폰으로 스웨덴 대사관에 연락했습니다. 대사관입니다. 저는 헬레나 리우토넨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스웨덴 적십자 활동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데요. 아, 그 자료 말씀이시군요.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30분 후 제 이메일로 사진들이 도착했습니다. 흑백 사진들이었어요. 야전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스웨덴 의료진들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중 한 장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환자 뒤에서 수술복을 입고 웃고 있는 젊은 남자. 바로 제 아버지였어요. 제가 매일 보던 책상 위 사진 속 그 아버지가 70년 전 한국 땅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한국에 있었다고? 저는 사진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제서야 기억이 났거든요. 아버지가 생전에 하셨던 말씀들이요. 헬레나, 아빠는 젊을 때 먼 동양의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했단다. 그때는 어린 마음에 어느 나라인지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버지가 대단한 의사였다는 것만 알았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먼 동양의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던 겁니다.
왜 그때는 관심도 없었을까요? 저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김 부장이 제 표정을 보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차장님, 혹시 문제가 이 사진 속 분이 제 아버지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 부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십니까? 그럼 차장님은? 네, 한국전쟁 참전 의료진의 딸입니다. 저는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김 부장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장님 아버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살아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7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나라 사람들은 아버지의 희생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우리도 잊고 있던 걸 이 나라는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김 부장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은혜는 잊으면 안 되는 거니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지금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한국은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었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김 부장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한국은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은혜를 갚고 있었던 거네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저는 아버지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설원해서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표정의 의미가 달라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에서 무엇을 보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을 만나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지 않으셨을까요?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스웨덴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차장님, 언론에서 한국 방문 소식을 알고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언제 돌아오실 예정인가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직 확인해야 할 것들이 더 있습니다. 조금 더 머물겠습니다. 사실 확인해야 할 건 무기 성능이 아니었어요.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건 무기 그 자체보다 그 무기를 만든 사람들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70년 전 아버지가 이 땅에서 느꼈을 그 무언가를 저도 찾고 싶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스톡홀름에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현실의 벽이 저를 짓눌렀어요. 언론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스웨덴, 아시아 의존도 심화 우려, 아프톤블라데트 헤드라인이었어요. 유럽 방산업체와의 갈등 야기 가능성, 다겐스 이에테르의 사설이었죠. 하지만 정치권의 반응은 더 거셌습니다. 3인당 안보위원 울프 의원이 공개적으로 비판했어요. 검증되지 않은 아시아 무기에 국가안보를 맡길 수 있습니까? 보수당의 에릭 대표도 가세했습니다. 유럽 동맹국들과의 관계 악화를 감수하면서까지 한국 무기를 도입할 이유가 있습니까? 더 충격적인 건 외교 채널을 통해 들어온 비공식 항의였어요. 프랑스 외무부에서 스웨덴의 일방적 결정이 이후 방산협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왔거든요. 독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NATO 표준화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며 우려를 표명했어요. 저는 사면 초가였습니다. 상부에서는 압박이 들어오고 언론은 연일 비판 기사를 쏟아냈어요. 드디어 국회 청문회 소환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청문회 당일 저는 아버지 사진을 가슴에 넣고 국회로 향했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그 흑백 사진 말이에요. 국회 청문회장은 적대적인 분위기였어요. 의원들의 시선이 차갑기만 했죠. 안보위원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리우토넨 차장, 한국 무기 도입 추진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아버지 사진을 만지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존경하는 의원님들, 저는 70년 전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의원들이 웅성거렸어요. 갑작스러운 화두, 전환에 당황한 것 같았어요.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우리는 이름도 모를 전쟁터에 야전병원을 보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전쟁의 말입니다. 그게 지금 무기 도입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울프 의원이 날카롭게 끼어들었어요. 한국은 그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도 19,000명을 치료해준 스웨덴 의료진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제가 가슴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 속 젊은 의사가 제 아버지입니다. 저도 몰랐던 사실을 한국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무기를 팔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어요. 은혜에 대한 답례를 보낸 겁니다. 하지만 감정으로 국가 정책을 결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에릭 대표가 반박했어요. 감정이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신뢰입니다.
70년 동안 은혜를 잊지 않은 나라와 3년 후에나 무기를 주겠다는 나라 중 어느 쪽이 더 믿을 만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유럽 동맹을 등질 수는. 우리는 그런 나라를 지금 밀쳐내고 있나요? 제가 의원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침공당했을 때 즉시 무기를 보내준 나라를, 우리가 어려울 때 3개월 만에 도움을 주겠다는 나라를 말입니다. 그때 한 원로 의원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80대의 칼 할아버지였습니다. 리우토넨 차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칼 의원의 목소리가 청문회장에 울렸어요. 저도 젊은 시절 한국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본 것은 폐허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나라가 됐죠. 동맹은 말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곁을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는 나라, 은혜를 잊지 않는 나라와 함께하는 게 진정한 동맹 아닐까요?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의원들 대부분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 표결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무기 도입 찬성 의견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둘씩 손이 올라갔어요. 울프 의원도 에릭 대표도 결국 손을 들었습니다. 만장일치 통과였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후 저는 복도에서 칼 의원을 만났어요. 차장님, 훌륭한 연설이었습니다. 칼 의원이 말했어요. 아버님도 자랑스러워하실 겁니다. 그날 저녁 뉴스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스웨덴 국회 한국 무기 도입 만장일치 승인. 마침내 해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한국 무기 도입이 승인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진실의 순간이 왔어요. 스웨덴 북부 키루나에서 열린 NATO 합동훈련이었습니다. 영하 25도의 설원. 바람이 얼굴을 핥히는 혹독한 추위였어요. 이런 득한 환경에서 무기들의 진짜 성능이 드러나죠. 각국에서 온 최신 무기들이 설원의 일렬로 배치됐습니다. 프랑스 CAESAR 자주포, 독일 RCH-155, 이탈리아 GH-2000, 그리고 한국의 K9 자주포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미군 윌슨 장성이 훈련 개시를 선언했습니다. 각국 무기체계의 혹한 환경 적응력을 테스트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기동성이었어요. 프랑스 CAESAR가 먼저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30분도 안 되어 눈 속에 바퀴가 빠졌어요. 견인차가 와서 끌어내야 했죠. 독일 RCH-155는 어땠을까요? 1시간 운용 후 엔진 과열로 작동이 중단됐습니다. 추위의 냉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다음 차례가 K9 자주포였습니다. 검은 철갑 위에 눈이 쌓인 채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1시간, 2시간. 계속 움직였습니다. 속도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저 한국 자주포, 언제까지 가는 거야? 프랑스 측 관계자가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3시간 연속 기동 후에야 테스트가 종료됐어요. K9은 끝까지 문제없이 작동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격 정확도 테스트였어요. 각국 무기가 5km 떨어진 표적을 맞춰야 했죠. 독일 자주포 10발 중 6발 명중, 프랑스 자주포 10발 중 7발 명중, K9 자주포 10발 중 9발 명중. 명중률 90%라고 영국 측 관계자가 깜짝 놀랐어요. 세 번째는 지속 사격 능력이었습니다. 30분 동안 계속 사격하는 테스트였어요. 프랑스 자주포는 15분 만에 포신 과열로 중단됐습니다. 독일 자주포는 20분 후 자동 장전 시스템 오류로 멈췄어요. K9 자주포는 어땠을까요? 30분 내내 일정한 간격으로 사격을 계속했습니다. 마치 기계처럼 정확하게 말이에요. 항공 무기 테스트도 있었어요. 각국 건투비들이 야간 열상 작전을 수행하는 테스트였죠. 프랑스 라팔 열상 장비 결빙으로 조기 귀환. 독일 타이푼 항공전자 시스템 오류로 임무 실패. 한국 FA-50 야간 열상 작전 완벽 수행. 가동률 98%. 이게 정말 경공격기 성능이야. 미군 조종사가 놀라워했어요. 마지막은 다연장 로켓 테스트였습니다. 천무다연장 로켓이 유럽 최신 무기들과 경쟁하는 순간이었어요. 프랑스 에라류 사거리 40km, 명중률 75%. 독일 MARSII 사거리 45km, 명중률 80%. 한국 천무 사거리 80km, 12발 동시 발사로 각기 다른 표적 100% 명중. 이건 차원이 다른 무기야. 이탈리아 측 담당자가 탄성을 질렀어요. 모든 테스트가 끝난 후 윌슨 장성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종합평가 결과
한국 무기 시스템이 모든 부문에서 최고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종합평가 결과 한국 무기 시스템이 모든 부문에서 최고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K9 자주포는 기동성 1위, 명중률 92%, 30분 연속 사격 유지, 환경 적응력 완벽이었어요. FA-50은 98% 가동률의 야간 작전까지 성공했습니다. 천무는 분산 목표 100% 명중, 최대 사거리까지 모든 면에서 압도적이었죠. 프랑스 측 대표가 얼굴을 찌푸렸어요. 테스트 도건이 아시아 무기에 유리하게 설정된 것 아닙니까? 윌슨 장성이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장군, 전쟁터에서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날 저녁 각국 대표들이 모인 만찬에서 윌슨 장성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차장님, 이 정도면 미국도 배워야겠는걸요? 한국 무기가 이렇게 뛰어난 줄 몰랐습니다. 체코 국방부 장관도 거들었어요. 우리도 한국 무기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겠습니다. 폴란드 대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K9 자주포 360대를 주문했죠.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북극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한국 무기들을 보며 말이에요. 거짓말하지 않는 기계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정치적 수사나 외교적 언어가 아닌 순수한 성능으로 증명된 진실이었어요. 영하 25도의 설원에서 한국 무기들이 보여준 압도적 성능은 그 어떤 말보다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스웨덴 정부의 보고서를 전송했습니다. 한국 무기의 성능이 모든 유럽 무기를 압도했습니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북극 훈련 결과가 NATO 전체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브뤼셀 NATO 본부에서 긴급 고위 회의가 소집됐어요. 회의장에는 30개 회원국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팽팽했죠. 한쪽에는 한국 무기의 성과를 인정하는 국가들, 다른 쪽에는 여전히 반대하는 유럽 전통 강국들이 있었어요. 미국 국방부 차관 톰슨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키루나 훈련 결과는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NATO 표준 무기 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영국 국방장관이 먼저 발언했어요. 한국 무기 시스템의 성능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NATO 호환성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죠. 체코 국방부 장관이 반박했습니다. 장관님, 호환성보다 성능이 먼저 아닙니까? 작동하지 않는 무기의 호환성이 무슨 의미가 있죠? 에스토니아 대표가 거들었어요. 저희는 이미 한국 천무다연장 로켓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러시아 국경에서 검증된 성능이 필요하거든요. 프랑스 국방장관 마르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근시안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유럽 방산업의 기술 표준을 포기하면 장기적으로 NATO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제가 일어나서 발언했어요. 마르셀 장관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 기술 표준이 누구를 위한 기준입니까? 당연히 NATO 전체를 위한. 아닙니다. 제가 끊어서 말했습니다. 그 기준은 유럽 방산업체들을 위한 기준이었어요. 3년 납기, 높은 가격, 낮은 성능. 이게 과연 NATO를 위한 기준이었을까요? 독일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리우토넨 차장, 너무 성급한 판단 아닙니까? 한국 무기가 일회성 테스트에서 좋은 성과를 냈다고 해서 폴란드 국방장관 야누시가 벌떡 일어났어요. 일회성이라고요? 저희는 이미 K9 자주포 360대를 실전 배치했습니다. 가동률 95% 이상. 정비 비용 기존의 60% 수준이에요. 노르웨이 대표도 거들었습니다. K9 자주포는 저희 혹한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독일제 자주포는 겨울마다 고장 났었거든요. 회의실 분위기가 달아올랐어요. 그때 핀란드 국방장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와 1300km 국경을 맞대고 있는 저희에게는 이론이 아니라 실전 성능이 중요해요. K9 자주포만큼 믿을 만한 무기는 없습니다. 미국 톰슨 차관이 정리에 나섰어요. 여러분,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한국 방산업이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그 기준을 따라갈지 아니면 뒤처질지 선택해야 합니다. 프랑스 마르셀 장관이 마지막으로 반박했어요. 하지만 기술 호환성 문제는 표준은 결과로 증명하는 겁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그 기준은 한국이 만들고 있네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죠. 키루나에서 본 건 단순한 테스트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어요. 누군가는 과거의 기준에 매달리고 누군가는 미래의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회의 후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한국 무기 시스템의 NATO 표준 인증 승인에 찬성하는 국가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둘씩 손이 올라갔어요. 미국, 영국, 폴란드, 체코, 에스토니아, 핀란드, 노르웨이. 결과는 23대 7점 압도적 찬성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톰슨 차관을 만났어요. 차장님, 훌륭한 연설이었습니다. 사실 미국도 한국 무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요. 정말이요? 네. 펜타곤에서도 K방산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화 생산 시스템 말이에요. 그날 저녁 경제 뉴스에서 놀라운 소식이 나왔어요. 한국 방산업체의 주가 급등.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0% 상승. 유럽 방산업체의 주가 하락. 탈레스 15% 급락. 월스트리트도 이미 답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시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죠.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창밖 브뤼셀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70년 전 폐허였던 나라가 이제 세계의 기준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제가 서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기준을 정하는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답은 명확했어요. 기준은 가장 뛰어난 성과를 내는 자가 정하는 것이었죠. 스톡홀름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스웨덴 국회 비공개 안보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시간이 왔어요. 회의실에는 7명의 안보위원과 국방장관, 그리고 저를 포함한 방산청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웠지만 이전과는 달랐어요. 이번에는 반대 의견이 거의 없었거든요. 안보위원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리우토넨 차장의 최종 보고를 듣고 의결하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지난 6개월간의 모든 여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저는 오늘 단순한 무기 구매 건의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위원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이건 무기 계약이 아니라 정신을 공유하는 선택입니다. 제가 가슴에서 아버지 사진을 꺼냈어요. 한국에서 받은 그 흑백 사진 말이에요. 이 사진 속 젊은 의사는 제 아버지입니다. 70년 전 한국 땅에서 19,000명의 환자를 치료했죠. 저도 몰랐던 이 사실을 한국 사람들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울프 의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전의 적대적인 모습은 없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어려울 때 즉시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3개월 납기, 검증된 성능, 합리적 가격까지 제시하면서 말이에요. 반면 유럽 동맹국들은 어땠습니까? 3년 후에나 무기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더 비싼 가격에 말이에요. 에릭 대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차장님, 전통적 동맹 관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중요합니다. 제가 답했어요. 하지만 진정한 동맹이란 무엇일까요? 말로만 우정을 외치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려울 때 실제로 도움을 주는 것일까요? 칼월로 의원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계속 말씀해 보세요. 키르나 훈련에서 한국 무기들은 모든 유럽 무기를 압도했습니다. 영하 25도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70년간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들에게 무기는 전시용이 아니라 생존의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완벽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반면 유럽은 어땠습니까? 평화로운 환경에서 편안하게 무기를 만들어 왔어요. 그 차이가 키루나에서 드러난 겁니다. 국방장관이 끼어들었어요. 그럼 차장님 의견은? 우리는 생존을 위해 선택해야 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감상이 아니라 현실을 택해야 해요. 안보위원장이 물었어요. 최종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저는 마지막으로 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한국 무기 도입을 강력히 권합니다.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성능입니다. 키루나에서 증명됐듯이 한국 무기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둘째, 신뢰성입니다. 70년간 은혜를 잊지 않은 나라가 우리를 배신할 리 없습니다. 셋째, 현실성입니다. 러시아 위협에 대비해 지금 당장 필요한 무기를 즉시 제공할 수 있어요. 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반대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리는 오늘 단순히 무기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를 선택하는 겁니다.
과거의 관습에 매달릴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대의 파트너를 택할 것인가? 우리는 진심을 선택했습니다. 안보위원장이 선언했습니다. 한국 무기 도입안에 대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는 빠르게 진행됐어요. 결과는 만장일치였습니다. 스웨덴 국회 안보위원회는 한국 무기 도입을 최종 승인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복도에서 칼 원로 의원과 마주쳤어요. 차장님, 아버님이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칼 의원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70년 전 심은 씨앗이 오늘 열매를 맺었네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스웨덴 국회 한국 무기 도입 최종 승인. K9 자주포 48대, FA-50 전투기 24대, 천무 다연장 로켓 12대 도입 확정.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책상 위 아버지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그 흑백 사진도 함께 놓아두었어요. 아빠, 당신이 생전에 말씀하셨죠.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라고. 저는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또 다른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시간보다 중요한 건 진심이다. 이제 알 것 같아요. 제가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국에서 무엇을 보셨는지 말이에요. 당신이 말했던 그 진심을 가진 나라와 함께하게 됐어요. 6개월 후 첫 번째 K9 자주포가 스웨덴에 도착했습니다. 약속대로 정확히 3개월 만에 말이에요. 인수식에서 한국 대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차장님 아버님께서 70년 전 우리를 도와주셨듯이 이제 저희가 스웨덴을 도울 차례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어요. 이건 70년을 이어온 진심의 교환이었습니다. 우리는 가장 뛰어난 무기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우리는 진심을 선택했다는 것이었어요. 스웨덴과 한국, 두 나라의 우정이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었습니다. 헬레나의 이야기는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선 70년간의 신뢰와 은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성능으로 증명하고 진심으로 감동시킨 한국 K-방산이 이제 세계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어요. 진정한 동맹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라와 함께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